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제가 TMF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추가 매수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릴 거고요.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장기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위협이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한 4천억 달러가 늘었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위협이 다시 살아나는지, 간혹 일부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지금 그 정도 돈을 풀어서 실제로 인플레이션 위협이 다시 살아날 만한 건지 그 리스크를 한번 살펴봤고요. 왜냐하면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죠. SBB 사태 이후에, 파산 이후에 어느 정도 지금 안정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퍼스트 시티즌스가 SBB를 인수하면서 은행주가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났던 은행들의 퍼졌던 파산 리스크의 불안이 상당히 빠르게 완화가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은행들도 이렇게 한숨을 돌리면서 주가가 급 반등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금융 리스크에 대한 위험 요인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조금 약화된 그런 경향이 나타난 것이죠. 이 두 가지 요인을 좀 살펴서 분석을 해보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이제 인플레이션 위협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네, 결국 한 2주 정도 만에 지금 4천억 달러가 증가를 했죠.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확대가 된 겁니다. BTFP라든지 긴급대출 프로그램, PMAR 레포 등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진 게 원인인데요. 이렇게 늘어난 연준의 대차대표 증가가 과연 시중에 확대되는 유동성 공급으로 해석을 할 만한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지금 연준이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도 시중에 확대되는 유동성 공급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통화량과 지급준비금이 결국에는 본원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본원 통화가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 파생 통화, 그러니까 M2 통화량으로 대출로 이렇게 재확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높은 금리로 조달한 자금으로 은행들이 스스로 생존을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 이게 아닌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준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 또한 간혹 지금 대출이 증가했다라고 언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상이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대형은행들은 중소형, 지금 이슈가 됐던 지역은행들과는 좀 달리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좋을지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형은행들은 예금 이자율이 상당히 낮았죠. 상당히 이례적이고 조금 언밸런스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이어갈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본원 통화가 는다고 하더라도 이 곧바로 대출로 이어지는 파생 통화 M2가 자연스럽게 비례해서 는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물론 방향성은 뚜렷하게 동일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본원 통화가 늘어난 것만큼 M2가 그대로 반영돼서 전가돼서 동일한 증가율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결국에는 연준의 이 본원 통화를 통해서 여기 이외에 이제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 계속 확대되면서 대출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이 통화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M2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08년도 이후, 위기 이후에 미국의 재정 상황 또는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08년 이후, 위기 이후를 보시면 되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확 풀었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렇게 본원 통화, 아까 말씀드린 통화량과 지급준비금이 합산된 부분이 이렇게 뚜렷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돈을 엄청 풀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08년도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푼 금액 대비해서 이 M2 통화량,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통화량 자체는 보시면 꾸준히 그냥 상승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조금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본원 통화는
연준이 이제 통화량과 지급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죠. 통화량이죠. 보시면 1조 달러에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가장 높았을 때가 4조 달러까지 이렇게 팽창이 됐어요. 이게 지금 거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은행들이 대출을 하면서 파생되는 통화는 본원 통화만큼 그렇게 동일하게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꾸준히 그냥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때 코로나 이후로 지금 8천억 지금 16,000으로 거의 2배밖에 증가하지 않았답니다. 제가 요 차이를 기억을 하시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거의 4배가 증가를 한 거잖아요. 급격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원통화가 급격하게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M2 통화량은 동일한 비율만큼 그대로 전가돼서 늘어난 게 아니라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증가폭을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08년도 이후에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았던 원인은 연준이 은행들을 다양하게 컨트롤하고 관리, 통제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시중의 통화량을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다르죠. 코로나 때는 본원 통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개인들에게 바로 꽂아줬기 때문에 이 효과가 그냥 그대로 M2 통화량으로 전가가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주장은 연준이 은행들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시중에 풀리는 개념이 아니다. 연준의 다양한 은행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책들이 있어서 생각만큼 빠르게 유동성이 확대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지금 연준을 통해 은행을 통해 이렇게 지금 자금을 공급한 게 아니고 개인들에게 직접 꽂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라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4천억 달러의 자금을 은행들에게 이렇게 긴급 지원해주는 이 자금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그대로 시중의 유동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유동성 4천억 달러가 자산이 증가했다고 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의 상승 요인으로 해석될 것이냐?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즉, 이 M2, 이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시중에 이제 돈이 풀린다는 의미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그런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니까요.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언급되고 있는 게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졌다. 즉, 은행들이 대출을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죠. 이겁니다. 미국의 이제 상업은행들이 대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은행이 대출을 늘린다면 이 M2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M2가 늘어나는 것이죠. 이거는 진짜 시중의 유동성 공급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고 정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진짜 대출을 증가시키고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지금 장단기차가 역전된 상황이라는 것은 은행들이 구조적으로 역마진 상황이란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은행들은 대출을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해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손실을 보면서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 없죠.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지금 꾸준히 대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기준금리를 5% 가깝게 올리던 그런 국면에서도 이렇게 대출이 증가를 한 것이죠. 예, 이 원인은 보시게 되면 이 연방예금공사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전국 미국 계좌들의 평균 이자율이 지금 0.35%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기준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렸음에도 지금 예금금리가 대형은행들의 예금금리가 0.35%밖에 되지 않았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낮은 예금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대출 요인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들이 대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를 했던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증가율로 YOY 증가율로 봤습니다. 은행들의 지금 대출 증가율이죠. 기준금리를 이렇게 높이면서 대출이 이렇게 늘어난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금금리가 전국 평균 0.35%에 불과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됐다라고도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이 상업은행들의 대출 증가율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뭔가요? 보시면 이때 이제 쭉 증가를 하다가 22년 12월 달에 피크를 찍고 조금 감소세로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3월 8일에서 지금 3월 15일 요 사이에 요만큼의 반등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네, 지금 요만큼의 반등이 일어나서 지금 SBB 사태에서도 은행들이 대출을 늘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와중에 요만큼 증가했다고 이게 지금 은행들이 대출을 늘렸다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확대된 측면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과한 해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왜 제가 이렇게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좀 뒷부분에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일단은 은행들이 쭉 낮은 이자율로 0.35%의 예금 이자로 받았기 때문에 대출 요인이 살아 있어서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대출이 일어났었고 이게 작년 12월을 피크를 찍고 이제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 지금은 반짝 뭐 이렇게 늘어나긴 했지만 대세적인 하락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볼 것이고 은행들이 대출을 하지 않으면 M2 통화량은 늘지 않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SBB 사태를 인해서 또 촉발된 경향이 있는데 이게 지금 1월달 기사죠. 미국의 은행들이 예금의 낮은 이자율을 빼서 뭐 지금 MMF라든지 그 높은 이자율을 주는 국채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대형 은행들조차도 이제는 그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예금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말은 대형 은행들조차도 지금 많은 시중 자금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된다면 예금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대출을 하더라도 리스크 있는 대출, 그러니까 이자율을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리스키한 대출 자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은행들의 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M2 증가율, 대출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놓고 볼 때 은행들의 대출 태도 지수도 의미가 있습니다. 민간은행, 상업은행들이 대출을 더 늘리거나 뭐 줄이거나 하려는 대출 태도는 어느 정도 경기 침체의 가능성, 뭐 경제적인 변수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참고를 하면 좋은 지표인데요. 일단은 대출 태도에 대한 지금 비중이 44.8%가 나왔죠. 물론 설문조사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들이 어떻게 대출을 할 것인지 심사의 강화도라든지 대출 태도의 지수를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로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데요. 지금 뭐 대출 기준을 강화하겠다라는 응답이 빠르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이렇게 평이한 수준의 대출 강도, 심사 강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뭐 지금 금융위기급으로 높아진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은행들은 결국 경기 둔화에 따른 대출 기준 강화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이거는 M2 통화량의 증가율입니다. 이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선 게 이게 지금 거의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그만큼의 지금 시종의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만큼의 지금 유동성이 M2가 증가율이 줄어들었습니다. M2가 줄어든 적이 없어요. 마이너스로 증가폭을 이어간 적이 없는데 지금 6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그런 강도 높은 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종합해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제가 고민했던 인플레이션 위협, 연준이 4천억 달러를 뭐 은행들에게 지원하면서 늘어난 유동성이 시장으로 확대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제 생각은 이제 본원 통화는 늘었지만 M2, 그러니까 지금 실질 파생 통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은행들의 대출이 지금 꺾이고 있고 뭐 일부 늘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내용의 근거가 여기서 요만큼 는 거다. 대세적으로 지금 피크를 찍고
떡 꺾이고 있고 은행들의 대출 태도도 지금 둔화 쪽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결국 인플레이션의 위협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지표를 통해서 큰 우려가 없다라고 보여졌고요. 그만큼 국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 위협이 사라졌으면 또 하나 이제 남은 게 있었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지금 10년물의 금리가 꽤 낮아졌는데 뭐 SBB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되는 상황과 정책 또는 뭐 인수합병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 보니 또 그 부분이 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바이더 딥에 대한 기회죠.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어제 또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장기채 투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만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하방으로 계속 이제 금리가 낮아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SBB 사태를 이렇게 이제 막아내긴 했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만간 또 관련 리스크는 또 대두가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터진다면 지금의 이런 시장 불안은 이전보다 더 강도가 세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여러 가지 근거를 토대로 이렇게 어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